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그리고 뉴탐사가 함께하는 이슈톡 시간입니다. 지난주 그 민들레가 창간 1주년을 맞아서 서울의 그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그 1주년을 자축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요즘 그 언론계 그 안팎의 뭐 방송 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움직임들이 좀 있는 가운데서 우려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가운데서 언론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민들레가 1주년을 맞이하는 것 매우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민들레 1주년을 맞아서 이 기울어진 언동장 그리고 그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을 하는 가운데서 제대로 된 시민 언론의 꿈을 피우려면 어떤 일들을 좀 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초대 손님부터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우리 민들레의 후원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고광헌, 또 민들레 고문이시고 하죠. 우리 고광헌 후원회장님,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언제나 함께 저희 이슈톡 시간에 같이 하시는 분이죠. 우리 민들레 이명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재입니다. 네. 네, 우리 저기 고광헌 우리 고모님은 또 오늘은 이제 민들레 후원 회장으로 이제 특별히 모셨는데 우리 그 언론사에 있어서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아마 한겨레 신문 대표를 지내시고 이어서 서울신문 대표 또 지내시고 이번에 또 민들레 창간 작업에 큰 산파 역할을 하셨는데요. 저희 민들레 이슈톡 시간을 통해서 아마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건데 잠깐 좀 시청자분들한테 좀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소개하신 대로 한겨레 신문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한겨레 신문의 이제 경영을 맡아서 한 3년 하고 그리고 몇 년 학교에 있다가 가장 최근에는 서울신문 대표로 한 3년 그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한겨레 신문에 있을 때에는 알다시피 지금 우리 민들레의 약 그 30여 년 전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한겨레에 있는데 당시 1987년 말 88년 15일 그 한겨레신문 창간 때까지 우리 전 시민이 여러와 같이 참여해가지고 주주운동을 벌여가지고 그때 한 6만여 명이 주주로 참여해가지고 한겨레를 창간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뒤 지금 이제 오늘 민들레가 지난해 11월 15일 창간해서 만 1년 그저께 1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역시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셔가지고 격려를 해주셔서 저도 후원회장으로 그 자리에서 지난 1년을 보고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고광헌 그 회장님은 사실 이제 기자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신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으로 첫 발을 내디셨다가 그렇죠. 그 해직 교사로 또 아픔을 또 겪으셨고. 맞습니다. 1985년도에 전두환 시절에 민중교육지 사건이라고 하는 그 당시 군사 정권의 조작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학교에서 파면을 당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저 시인으로 또 등단도 하셨었죠? 그것은 그 이전에 80년대 초에 80년대 초에 등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현대사에서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인데 그래서 또 민들레 또 창간 1주년을 또 이렇게 그 맞이하시는 또 감회가 조금 더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창간 1주년 행사 저도 직접 참석을 해서 시민들 뭐 그 인터뷰를 담당하는 리포터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그 민들레 창간을 축하하는 물론 시민분들도 가득 자리를 메우셨기도 했지만 그 영상에서 민들레 창간 1주년을 축하하는 인사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그 망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그 민들레가 그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고 지금 응원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까지는 아직 아니고 상당히 많은 네. 정도라고.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보니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축사를 보내셨고 유시민 장관하고 조국 전 네, 장관도 조국 교수 또 영예인 의원 등등 또 특히 이제 외국의 작가들도 참여해서. 근데 그 나도 그걸 보면서 근데 외국의 작가들은 우리 민들레를 혹시 알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이제 민들레가 이제 이런 좋은 뜻에서 출발한 시민 언론이 있는데 좀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제 네. 알게 된 거죠. 민들레.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알게. 근데 마치 이제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네, 민들레에 대한 상당한 어떤 이런 그 어떤 친밀감 네, 그런 감정이 많이 담겨 있던데요. 아마 이제 이번에 그 DMZ에서 열렸던 네, 그 작가 행사가 있었죠. 네, 네. 거기에 참여한 세계 특히 이제 평화와 반전을 그 작품으로 많이 그 형성한 이제 그런 작가들이 많이 참여했고 그 작가들이 민들레 같은 한국에 민들레 같은 언론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기꺼이 응원 메시지를 남겨줬죠. 네. 네. 그 기본적으로 글을 쓴다는 게 고통을 인간의 고통을 다루는 그런 그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 GMZ 문학상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그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분이 직접 우리 1주년 축하 메시지도 보내셨지만 네. 글을 쓴다는 게 우리 삶을 기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기록한 내용 중에서는 삶의 고통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분들이 우리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분단을 통한 그 우리의 남북 간의 민중의 고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들레로 이렇게 제안해서 보면은 그동안의 윤석열 정권 탄생 이후에 우리 언론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이런 속에서 같이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연대의 한 방편으로 그런 그 말씀을 해주셨지 않는가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저희 그 뉴탐사는 뭐 영상을 기반으로 한 매체지만 이제 민들레는 이제 텍스트를 기반으로 물론 우리는 이제 시민 언론이라는 같은 지향을 갖습니다만은 몇몇 이제 시민분들 또 민들레 1주년을 맞아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이 민들레에 있는 에디터 분들 특히 우리 옆에 이제 이명재 에디터 계시지만은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도 뭐 깊이는 있습니다만 항상 그 기사를 보면 너무나 깊이 있는 글들을 너무 또 아름답게 쓰신다고 또 그렇게 저한테 그런 이제 격려의 말을 이제 보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방송 이 보면서 이제 그 민들레의 이제 에디터들 이제 이름으로만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1주년 행사 때 그 글로 그냥 이름으로만 기억되던 그 에디터들이 직접 우리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서 인사를 드렸죠. 예. 예, 이제 요 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민들레를 글들을 글 살림을 이끌어가는 민들레의 상근 에디터들과 기자 그리고 거의 상근 못지않게 참여하고 있는 편집위원이 또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다 지난 행사 때는 참여하지를 못했지만은 특히 그 전지훈 위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저 뭐 화면에 보면 한 분 한 분 이름을 한번 불러드리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맨 오른쪽 끝에 지금 우리 저 문화 아나운서 그 옆쪽에 우리 이명재 대표 모습이 보이고요. 네. 이제 그 왼쪽에 국제 외교안보 분야의 김진호 에디터, 그리고 같은 역시 국제 외교안보의 이유 에디터, 또 사회 분야를 맡고 있는 이승호 에디터, 그리고 그 왼쪽에 이제 키 큰 저 에디터가 바로 우리 정치 분야를 맡고 있고 또 편집인을 겸하고 있는 김호경 에디터입니다. 그 왼쪽에 마스크를 쓰고 있네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기자가 이제 박승철 기자이고요. 박승철 기자.
박승철 기자는 사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 민들레를 찾아와서 합류를 했죠. 뭐 유명 우리 저 경제지. 네, 경제지에 있다가 그리고 왼쪽에 이제 유상규 경제 분야를 맡고 있는 에디터이고요. 한겨레 신문에서 오랫동안 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왼쪽이 장박원 역시 같은 경제 분야를 같이 맡고 있는데 역시 우리 장박원 에디터도 경제지의 논설위원을 스스로 그만두고 민들레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매일경제에 있었던 분이죠. 네. 그리고 바로 그 왼쪽이 이제 한승동 에디터이죠. 우리 여기 뉴탐사에는 가끔 이제 자주 나왔었죠. 국제외교안보에 특히 일본의 전문가이죠. 동경특파원을 했었죠. 한겨레 신문에. 예. 그래서 아주 국제외교안보 분야에서 특히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분이고요. 자, 바로 또 왼쪽이 이날 사회를 함께 봤던 우리 김성진 기자가 또 저기 저렇게 있고요. 그 왼쪽에 있는 분은 임종업 에디터인데 사실 이제 가장 그 독자들이 보기에는 자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분일 수밖에 없는 게 편집 분야. 편집 편집 부장 역할을 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우리에서 그렇죠. 민들레를 빛나게 하시는. 그렇죠. 취재 에디터들이 써 작성한 기자를 더 이렇게 가독성 있게 포장해주고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시죠. 그리고 그 왼쪽이 바로 우리 편집위원 중에 한 분인 전지윤 의원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그리고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그러면서도 한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아주 그 깊은 시야에서 펼쳐 보이는 그런 글들로 많은 독자들의 그렇죠. 응원을 받고 있죠. 저도 이제 평소에 우리 우리 전 평론가 글을 굉장히 탐독서 읽다가 이날 처음 이제 인사를 좀 드렸어요. 의외로 상당히 좀 밝은 해맑은 표정으로. 그렇죠. 밝고 또 상당히 수줍어하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또 깊으면서도 날카로운 또 필치로 그렇게 사회 현상들을 이렇게 분석해낼까. 그리고 이제 가장 왼쪽에 서 있는 에디터가 역시 이 방송에 여러 번 나왔었죠. 우리 미디어 비평을 맡고 있는 김성재 에디터.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분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상근자가 총 15명이고요. 그중에 편집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3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들레를 이제 가급적이면 직접 이렇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그 보고 싶어 하시는 시민들이 많아가지고 가능하면 좀 이렇게 그 화면에 좀 등장을 좀 시켜보려고 하는데 주로 이 신문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매체에서 그 성장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조금 적응 기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당히 적응을 했는데 좀 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텍스트 기반의 텍스트가 저희들의 본령이죠. 유튜브를 하긴 하지만은 어디까지는 저희가 이제 주력을 다해야 되는 부분은 텍스트를 통해서 아주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시야를 담은 그런 글을 쓰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전력을 특히 많이 기울여야 되는 분야라고 보고요. 유튜버도 병행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유튜브를 같이 하더라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파한 내용이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모체라고 할까 그것의 기반은 역시 저희들의 텍스트이죠.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텍스트 중심 매체, 텍스트 기반 매체라고 하는 것에 저희들의 그 어떤 성격, 저희들 본래의 출발의 취지를 잊지 않으려고 하죠. 그 유튜브, 그다음에 인터넷 그 공간을 통한 콘텐츠 이게 이제 대세인데 지난 1년 동안 우리 민들레가 보여준 문자 텍스트 그러니까 문자를 통한 메시지 전달을 보면은 굉장히 그 몫이 크고 앞으로도 이게 길게 생명을 그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른바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콘텐츠라든지
이름 이 방송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얘기되는 메시지들이 이 휘발성이 매우 강하다면은 문자 텍스트인 우리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메시지는 남기 때문에 어디에든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종이로 뽑아서 보려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고 그걸 정리할 수 있는 기 때문에 그 강점이 남아 있고 이 강점을 또 우리 민들레는 크게 우리 기존의 언론이 채워주지 못한 부분 이것을 마지막까지 잘 채워줬다고 하는 의미에서 매우 사회적으로 혹은 이 언론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령 우리가 최근에 한 달여 동안 모든 방송과 신문에 매일 빼지 않고 등장하는 하마스 이스라엘 간의 이 갈등과 전쟁 양상 이것을 보도하는 걸 보면은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일방적으로 미국, 유럽 등 서구 중심의 시각에서 그대로 갖다가 베껴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들레 기사를 보면은 서구뿐만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기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 그 다음에 러시아나 중국, 특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대척적으로 서 있는 많은 중동 국가들의 시각을 반드시 모든 기사에 담아 넣습니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하마스 이스라엘 간의 이 문제를 아주 종합적으로 보게 하고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독자 나름의 도덕적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하나의 사례지만 민들레의 지난 1년 동안의 다채로운 기사들이 그런 역할을 크고 작게 다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확실히 이제 텍스트의 힘을 이제 다시 한번 저희도 느끼는 게 휘발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뉴탐사가 그 동안에 나름대로 저희가 굉장히 공들인 힘들은 탐사 보도들을 많이 내보냈는데 확실히 이게 이제 텍스트에 기반한 매체에서 받쳐주지 않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공론화하는 과정에 힘을 좀 받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 보도를 이제 민들레에서 이제 받쳐주면 이것이 좀 이렇게 사회적인 이제 공론회장에서 또 이제 활발한 토론이 이끌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너지를 내는 걸 몇 번 저희들이 경험을 했어요.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도 그렇고 또 이제 최근에는 또 박기택 변호사가 얘기했던 또 삼성 이 법조 게이트 건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뉴탐사하고 민들레가 더욱더 그런 긴밀한 협업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민들레 창간 1주년을 또 축하해준 많은 분들이 계신데 특히 우리 정태춘의 박은옥 우리 두 선생님의 무대가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이 민들레 창간 1주년의 의미를 아주 되살려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태춘 박은옥 선생 두 분의 특별 공연 이날 많은 분들이 와서 내 인생의 공연이었다 하는 말들을 많이들 하고 가셨습니다. 제 뒷자리에 앉으신 분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정말 너무 거룩하다. 뭐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전에 만약에 음유 시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저런 분을 가지고 음유 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인이죠. 뭐 가객 시인이죠. 우리 시대에. 나는 그날 사회를 보시는 분들이 그 정태춘 가수를 소개할 때 좀 제 욕심으로는 미국의
밥 딜런이 있다면은 한국에는 정태춘이 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한국의 밥 딜런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그런 걸 빼먹어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나도 시를 쓰지만 네. 정태춘 씨의 그 초기작부터 보면은 그게 굉장히 뛰어난 시문학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물론 시가 곧 노래이기도 하지만 노래가 될 수가 있고, 그걸 충실하게 그 우리 민중들과 함께 노래한 그런 가수인데, 저는 그 이 노래 가사 시적으로만 보면은 밥 딜런의 시보다 정태춘이 씨가 더 낫다고 봅니다. 네, 네. 예, 뭐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은 받았지만 영어로 하니까 이제 받은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정태춘이야말로 훌륭한 가수라고. 한국의 밥 딜런이 아니고 미국의 정태춘이 밥 딜런이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태춘 선생님이 사실 이번 공연은 특별한 마음으로 좀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을 앞두고 이제 저희 민들레 보내온 글에서도 그게 느껴지는데, 민들레 독자들을 만나러 달려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광고 없는 신문, 독립 언론, 이런 민들레를 만들고 민들레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달려오겠다. 그래서 아주 정말 이게 기꺼이 저희들 공연 요청을 받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내가 민들레와 같은 언론, 민들레를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어떤 노래를 들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그런 고심을 하신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이날 아마 이번 공연을 앞두고 또 특별하게 또 시를 한 편, 네, 자작시를 직접 또 지으셨죠. 낭송까지 하셨는데 기억나시죠?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힘이 있으면서도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자작시였는데, 네. 어떤 그 제목은 과외 선생님 나에게도 과외 선생이 필요해. 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네. 뭐 정확하게 제가 19절 하나는 다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제 그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은 이제 민들레와 같은 과외 네. 교사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역할을 민들레가 계속 해달라. 이제 그런 의미를 담은 시였던 것 같습니다. 과외 선생, 내게도 과외 선생이 필요해. 고요해지는 법, 자기 시대의 문명 혐오 안 하는 법, 분노 안 하는 법, 자기 윤리관으로 인류의 진화 윤리를 매도하지 않는 법, 투항하지 않고서도 우울하지 않는 법, 아주 떠나지 않고도 절대 타자가 되는 법, 그렇게 늙어가는 법, 그러나 다시 뒤돌아보는 법, 그렇게 저물고 늙고 고요한 일상 속에서도 불의와 억압에 다시 눈을 뜨는 법, 연민과 연대감으로 다시 마음 추스르는 법, 다시 세상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가는 법, 희망을 말하는 법. 내게도 과외 선생이 필요해. 나중에 정 선생님한테 좀 한번 받으셔가지고 우리 민들레 기사로 한번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제목이 이제 과외 선생이 필요해라고 돼 있죠. 과외 선생이 필요해. 네, 과외 선생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민들레라고 하는 말로 그걸 바꾸더라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번 더 감사의 뜻을 좀 표하고 싶은데, 정태춘 선생님께 처음에 이제 공연에 참여 요청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다른 공연에서 보통 이제 그 받으시는 그 사례비가 있습니다. 그 사례비에 비해서 아주 낮은 가격으로 그렇게 이제 승낙을 해 주셨는데, 또 공연에 임박해서 또 그렇지 않아도 이미 낮게 책정이 된 그 출연료를 그런 얘기를 잘 하시면은 우리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정 선생님. 그래요?
예, 어쨌든 민들레를 위해서 후원금으로 여러 가지로 배려를 좀 해주셨다고 얘기를 들었고, 저는 이날 공연에 그 그리스에 있는 그 유명한 여 가수하고의 이제 인연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참 그 인상에 남아요. 그 그리스 이제 그 독재 국가에서 이제 억눌린 그 민중들의 심정을 이제 대변하는 노래를 주로 불러서 유명했던 이 가수인데, 정태준 선생님이 그 이철진, 우리 간첩 이철진, 간첩 이철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이제 허탈한 마음을 이철진 동무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그 직접 이제 곡을 만들면서 이제 그 곡에 이제 그 그리스에 있는 그 가수를 그래서 독재 체제에서 저항했었던 그 가수를 떠올리면서 이제 그분을 얘기를 삽입을 했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돼서 또 그 그리스 가수가 내한 공연을 할 때 한번 극적으로 해옥을 하셨던 그런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노래를 이제 불러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 감동의 깊이가 아주 컸던 무대였습니다. 이게 이날 영상을 직접 참 계속 이렇게 같이 공유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좀 사정이 그게 좀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공연 영상이라서 그렇죠. 재방송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요. 그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정태주 선생님 공연하는데 우리 같이 가셔가지고 저희가 누렸던 그런 그 감동을 함께 좀 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민들레 창간 1주년 맞아가지고 민들레의 오늘을 있게 했던 1년을 있게 했던 10장면을 소개를 했었죠. 행사장에서. 행사장에서만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이제 따로 기사로도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1년간을 10개의 장면을 압축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꼽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렇게 10개의 지난 1년간을 집약할 수 있는 10개의 장면으로 모아봤습니다. 맨 위에 이제 준비 단계에서 창간까지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계획이죠.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좀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그 10개.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뭐 이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보도, 그리고 또 우리 여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저명 인사로부터 평범한 시민들이 이르기까지 필진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의 압수수색, 이거는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이제 보도한 게 사실상 창간 후 정확히 말하면 이제 창간 전날이었습니다. 전날에 긴급하게 호해를, 이거는 창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이건 일종의 긴급 행동 성격으로 빨리 지금 부실하게 처리되고 있고 은폐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첫 작업으로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민들레가 이제 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민들레가 왜 필요한지를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줬던 저는 기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 그 기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적을 하고, 특히 그 이 기존의 레거시 언론들이 민들레의 그런 기사 방침에 대해서, 그리고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처음에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비판을 하고. 그런데 지금 1년이 됐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의 그 폭압적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게 오히려 강화되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방송 장악뿐만 아니고 인터넷 언론에 이르기까지 아주 전방위적으로 그야말로 저인망식으로 탄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순간에 지금도 올해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의 그 추도식을 보면은, 추도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거기에는 뭐 역시 영정도 없고 사진도 없고 그저 꽃이나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민들레가 그런 폭로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 저한테 야단을 치고 공박을 했던 분들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는 일도 있었고 그런데 역시 그 정확한 판단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계속 유효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민들레가 이 관련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들레 하면은 이제 광고 없는 일반 미디어를 지향을 하죠. 네. 쉽지 않은 도전인데 네. 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들레가 이제 하나의 이제 우리 사회의 그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모이는 하나의 바리케이트가 된 것 같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하나의 단단한 바리케이트가 되면서 속속 유수 필진들이 저희 민들레 속으로 지금 합류하고 계시고요. 네, 그 민들레가 광고 없고 기업의 후원이 없는 그런 그 상태에서 순수하게 독자들의 후원으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데요. 이런 이 언론사의 성공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 언론이 많이 창간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민들레 같은 그런 모형의 그런 언론사가 만들어졌는데 성공 사례는 극히 드물고요. 한국에서는 뉴스타파가 크게 성공한 그런 세계적인 그런 그 아주 독립적인 저널리즘 탐사 보도 매체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민들레가 지난 1년 동안에 약 유료 독자가 한 3,000명 남짓 이렇게 됐는데 1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네. 민들레와 비슷한 그런 그 지배구조 성격을 갖고 있는 그 외국 언론사가 메디아파르트라고 프랑스에 있는 독립 언론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15년, 16년째 된 회사거든요. 거기가 약 지금 40여 명 가까운 30명대 후반에 거의 기자들 직원들 하고 약 거의 유료 독자를 15만 명 정도 갖고 있는데 메디아파르테르에 비하면은 민들레의 성장 속도가 다소 좀 빠를 정도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민들레 이제 지난 1년 걸어온 길 이렇게 쭉 자막을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뒤도 또 추가적인 좀 설명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1주년 행사 때 저는 가장 좀 인상적이었고 역시 민들레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이 이날 자원봉사자들을 또 이렇게 단상 앞으로 불러내서 이렇게 또 격려를 해주셨어요. 우리 민들레에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민들레 서포터즈들인데요. 이날 행사에도 이제 바로 이제 저 서포터즈들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사실 저 행사의 기획 자체부터가 사실 쉽지가 않았죠. 난 그냥 처음에 봤을 때 저 알바생인가 이렇게 했는데 네. 알바생들이 아니고 그 자발적인 또 서포터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민들레가 이제 촛불 집회에 나가서 민들레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과 만나는 그런 자리를 갔는데 바로 그 촛불 집회에서도 저분들이 늘 나오셔서 민들레의 그 신문을 또 배포도 하고 또 시민들에게 민들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벌써 뭐 1년 가깝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아주 감사의 마음을 거듭해서 이렇게 표해도 좀 모자랄 그런 분들이죠. 네. 아마 저것도 다른 어떤 언론들과는 좀 다른 민들레의 어떤 특별한 면모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렇게 이제 젊은 청년 구독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민들레한테는 든든함이고 또
모든 또 민주 진보 진영에도 또 희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요 다음에 우리 박순찬의 화백도 그 창간 1주년을 맞아서 특집 또 특별 특별하게 축하 만화를 이제 네. 그려 보내왔는데요. 예. 이제 그림이 지금 뚜렷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저 위쪽에 있는 권력과 금력, 자본의 등에 업혀 있는 그 언론이죠. 펜을 가지고 있는. 이제 한편에서는 지금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신발 한 짝으로 다 지금 안으로 들어가서 한 발짝 한 발짝씩 쫓아가고 있다. 이런 그 뜻일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저 이쪽에 있는 재벌 광고라고 저 편말에 붙어 있는 저 언론이고 권력이고 자본일 텐데 이 보통의 평범한 시민들은 비록 운동화이지만은 어떤가요? 다들 웃고 있죠. 한쪽은 오히려 쫓기고 있고 저것이 시민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을 시민들이 이렇게 뭔가 그 힘과 의지와 그런 정성을 모으면은 결코 겁날 게 없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기 저 그림에 그 저 거인의 등에 그 올라탄 그 이 재벌 이 광고에 의존하는 그 기성 언론들 이렇게 꼬집은 거는 마치 예전에 무슨 쇼펜하우어의 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가지는 못하고 오로지 욕망으로만 이렇게 의존해서 사는 뭐 그런 이제 존재들을 좀 뭔가 연상시키는 그러네요. 광고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만평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또 김성재 에디터가 우리 민들레 창간 1주년을 맞아서 사실상 이건 민들레 스스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지면을 만들겠다라고 한 다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예제가 이제 1주년 맞아서 여러 가지의 그 기사 기획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민들레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민들레는 어떤 언론이냐, 또 어떤 언론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각계의 여러분들을 모시고 자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광노현 교육감님 그리고 아까 이제 인사를 할 때 봤던 우리 전지훈 편집위원 그리고 최근에 KBS를 나왔죠. 최경영 기자 그리고 언론학자인 신미영섭 교수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자담회를 갖고 민들레의 그동안 1년 동안의 성과와 함께 민들레의 어떤 점이 모자란지 앞으로 과제인지를 쭉 짚어봤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중립객관 신화라고 하는 것은 저거는 이제 민들레가 창간 때부터 우리가 타개하겠다라고 표방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언론에 지금 상당히 잘못 이렇게 신화화된 중립과 객관주의로 하는 것에 그 프레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권력과의 싸움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야 되는지 이런 또 우리 민들레의 그 과정에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지 등등을 아주 포괄적으로 잘 짚어봤습니다. 그렇죠. 불가피하게 뭐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진영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마치 그 진영에 있어서 그 가장 그 중립에서 보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저널리즘인 것처럼 그것이 이제 가장 공정 보도이고 객관 보도를 실천하는 것처럼 이제 오해를 하는 많은 기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민들레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진영에 딱 중립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쁜 권력과 싸우는 나쁜 권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한 진영에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중립과 객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말하자면 거악을 밝혀낼 것인가, 거악의 부패와 거악에 의한 사회적 침탈, 이걸 언론이 어떤 식으로 감시할 것인가, 이때에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중립과 객관을 지나치게 앞세우면은 그 순간 거악이 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순간
거악과 그렇지 않은 소소한 악. 네. 실은 사회가 거악 때문에 그 소소한 악이 만들어지고 그 소소한 악, 그 밑에서 아주 착한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다 물타기가 되는 그런 이 현상이 벌어진다고 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올바른가? 그러니까 가치 지향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가치 지향을 첫 번째 분명히 놓고 그리고 수단으로서 중립과 객관을 가져올 때에 거악의 참모습이 보이고 거악의 뿌리를 드러내는 그런 감시와 언론의 제대로 된 역할을 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 1년여 동안 민들레의 활동이 민들레의 팬이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는 100% 다 만족은 못하지만 올바르게 어떤 게 잘못인가를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먼저 갖고 그걸로 사안을 봤기 때문에 100% 다 만족할 수 있는 기사는 아니었지만 좋은 기사가 계속 나올 수 있었고 거악의 잘못과 거악의 이 성찰을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기사가 나올 수 있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또 이 극우 언론한테 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까봐 얘기하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레닌이 했던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굽어진 쇠를 이렇게 펴려면은 반대쪽 방향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잡아당겨야 이제 겨우 이게 평형을 맞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한 걸 한 절반쯤 가운데로 오겠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휘어봐야 이 오른쪽으로 굽어진 새는 절대 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언론 지형이 대부분 지금 우리 유시민 작가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90% 이상이 지금 친윤 언론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겨레나 경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친윤으로 기울어진 지형을 좀 펴는 역할을 해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좀 해주길 기대하는데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여전히 지금 딱 진영의 중간에 서는 것이 곧 객관 보도고 공정 보도라고 하는 생각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친윤 진영으로 기울어진 이 언론 진영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한겨레나 경향이 사실은 거의 역할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중립보다도 이 나쁜 권력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용기 이것이 더 그런 용기를 가진 언론들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이명재 에디터가 들고 나온 시민 언론은 어떤 언론인가? 네. 이 자담에서도 이제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시민 언론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뉴탐사도 시민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 언론이라고 하는 것에 앞에 수식이 붙는 언론들이 민들레만이 아니고 없지가 않죠. 시민 언론은 뭐라고 시민 언론은 어떤 언론에 시민 언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뉴탐사에서는 어떤 이제 그런 정의를 또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학계에서 정의하는 몇 가지 이제 개념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 언론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 그리고 학계의 정의 이런 것이 저는 크게 중요하다기보다도 우리가 실천적으로 시민 언론의 이런 시도와 실험을 통해서 시민 언론 한국에서 시민 언론을 어떤 언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언론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정의를 우리 스스로가 지금의 이런 우리 민들레나 뉴탐사의 활동을 통해서 또 시민들과 만나면서 그것을 정의를 내리는 과정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완성된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당연히 여기에는 시민과 함께라고 하는 또 시민이 참여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적 역량이 기반이 된 이런 언론이 시민 언론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냥 단순히 제가 시민 언론이면서 우리는 시민의 편에서 진실을 추구한다.
네. 진실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워낙 많은 언론들이 다 쓰잖아요. 그런데 네. 그냥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편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어떤 시각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시민의 편에서 네. 그래서 저희는 시민을 위한 편향 언론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네. 편집 차원에서 그럼 시민 언론이라는 걸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이트에 보면은 민들레 들판이라고 하는 간판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발언대회죠. 네. 네. 근데 민들레 들판에 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삶의 목소리를 보다 많이 담아내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민 참여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가감없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그대로 드러내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시민 언론이라고 했을 때에 부합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자, 요 다음에 우리 이제 강기석 고문께서 배신의 시대에 핀 민들레라고 하면서 이제 지난 1년을 좀 평가해 주셨네요. 예. 네. 강기석 고문은 사실 우리 강진구 기자 너무나 잘 생생하게 기억하겠지만은 작년 6월이었죠. 네네. 새로운 시민 언론의 창간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네네. 거의 최초로 일종의 발제를 했던 그것이 이제 작년 6월이었고 바로 그 발제의 당사자가 우리 강기석 고문이시고 또 강진구 기자잖아요. 지난 1년 반이죠. 저렇게 본다면은 1년 3, 4개월간을 돌아보는 저 심사가 아주 각별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 강기석 고문이 지난 1년 반 또 1년을 수레하는 네네. 칼럼을 저렇게 또 내보냈습니다. 네. 자본에 종속되거나 권력이 비굴해진 지금의 언론 생태계에 대한 아주 강력한 분노가 있어요. 우리 강기석 고문은 지금까지 이제 언론계 40년 동안에 이 생활 여기 몸담아 오시면서 지금 한국의 언론계를 바라보는 한편의 어떤 그 분노, 절망 이것이 있죠. 그 이제 분노와 절망에서 사실은 이 민들레 같은 언론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의지가 발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민들레 창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자기의 우리 강고문님의 언론계 생활에서의 그야말로 하나의 절정이자 그 전에 없던 보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는 그 심경이 그리고 앞으로 정말 우리가 더욱더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각오가 여기에 담겨 있죠. 민들레는 흐르고 올라서 큰 강물을 이룰 것입니다. 네. 이 말 속에 집약이 돼 있다고 보입니다. 이 강기석 선배한테 처음 이렇게 민들레 같은 시민 언론, 텍스트에 기반한 좀 시민 언론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민들레와 같은 언론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종의 그런 언론들을 연합을 해서 뭐 그것이 자연스럽게 시민 포탈로 성장해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그냥 제 나름대로는 그냥 그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그런 제안인데 던지니까 그걸 너무 이걸 흔쾌히 받으셨고 본인도 막 그 부분들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이제 결국은 지금 이렇게 이제 민들레를 장을 여셨는데 제가 이제 죄송스러운 거는 이제 최소한 제가 한 1년간은 이제 민들레가 그 잘 갈 수 있도록 뒤를 좀 잡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처음 창간하고 한 달 정도만 제가 했고 그러니까 이 자전거에 처음 타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혼자서 달릴 수 있을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하고 하는데 일단 바퀴 페달을 굴려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했거든요. 민들레 지금 시민 언론에 대한 그 시민들의 열망, 열정들을 생각을 하면 민들레는 깃발만 들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제 얘기를 굉장히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왜 벌써 뭐 손을 떼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저한테 좀 섭섭한 마음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민들레의 깃발을 들자 바로
시민들이 와서 호응을 해주셨고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제안만 했을 뿐이고 지금 민들레 1주년을 만든 것은 이제 민들레에 계신 우리 여기 뭐 고강원 고모님 또 이명재들 비롯한 또 우리 민들레 내부의 구성원들 그리고 이 깃발을 들자마자 후원해 줬던 시민들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자화자찬만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럼 민들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민들레를 또 한번 한 단계 발전시키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봉수 교수님이 아주 의미 있는 칼럼 하나 보내주셨네요. 민들레 스타일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봉수 교수님께 우리 민들레가 좀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좀 비평을 해달라 그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고 그랬더니 이렇게 매우 쓴소리를 가져오셨습니다. 7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얼른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칼럼을 혁신하라. 그래서 4I가 있는 칼럼. 4I가 뭔가요? 예. 지금 4가지 이제 I자로 시작하는 4가지인데요. 하나가 이제 인터렉추얼, 지적인 정보를 달라. 그리고 인터레스팅, 재미있는, 흥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포머티브, 정보를 줘야 된다. 되고. 그리고 다른 하나가 메모를 안 해오셨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4I로 인플루엔셜. 영향을 미치는 그 4개가 담긴 칼럼을 먼저 내보내라. 또 하나가 이제 특히 많이 강조한 게 미디어 비평을 강화하라고 하는 것인데 미디어 비평은 한국 언론에서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상호간에 비평하는 것을 매우 꺼리죠. 근데 이것은 다른 언론에 대한 다른 매체에 대한 어떤 비평을 꺼린다기보다도 사실은 그 비판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그만큼 기피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이제 자기 비평, 자기가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한 극도의 그런 회피인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민들레가 미디어 비평의 모범을 보여달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를 거쳐서 이명박 정부를 가면서 각 언론사의 이 미디어 비평이 굉장히 그 중요한 장르로 사실은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뭐 제가 몸담고 있는 경향신문에서도 미디어 팀도 만들고 제가 미디어 팀 팀장도 맡고 그랬었거든요. 각사의 이제 미디어 비평을 담당하는 기자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 그 전부 이 미디어 비평과 같은 장르가 다 사라졌어요. 거의 지금 찾아가보기 힘들죠. 다 한두 매체 정도에만 은근히 명맥을 잇고 있죠. 어떤 미디어 비평은 저희 민들레로서도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인데 여전히 좀 미흡합니다. 한국의 언론 현실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 지금의 2배, 3배의 역량을 투입해도 모자라 충분치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미디어 비평이 상당히 할 일이 많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많은 투입을 해야 되는 분야이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정정 기사를 빨리 내보내라 이 주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그야말로 저희들이 애초에 창간할 때부터 저희들이 표방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대한 언론이고 대항 언론이자 반성하는 언론이다. 반성하는 언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스스로 내세웠죠. 근데 저 얘기는 사실 이번에 KBS 그 박민 신임 사장도 저 얘기는 했어요. 정정보도에 인색하지 말고 정정보도하면 가급적이면 크게 맨 앞에서 보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뭐 다르겠죠 아무래도. 바로 문제는 그겁니다. KBS의 그 바로 박모 사장의 반성은 그 반성이 KBS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죠. 바깥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온 것이었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반성이 갖춰지는 가장 기본적인 거, 출발점인 거, 자기 반성이 아닌 거예요. 외부에 의한, 타력에 의한 강제적인 반성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진정한 반성이 아닌 것이죠. 그 미디어 비평 얘기가 나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한겨레 신문의 사회부장을 할 때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신문 권력 시리즈라고 하는 그런 거의 문패를 달고
네. 특히 그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일제시대 이후 어떻게 권력과 영합하고 야합하면서 사세를 늘리고 그리고 사적인 그런 거의 도구로 공적인 기사를 활용했는가 이런 지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몇 달간 그 특별팀을 취재팀을 만들어 가지고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 우리 신문 역사상 최초일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실무를 전담하는 차장이 김희택 그 대기자였는데 그리고 나서 하여튼 그 각사로부터 두 자릿수 이상 수십억 대의 그 민사와 형사상의 이제 그 재판에 송사에 들어가지고 한 10여 년 이상을 끌은 걸로 그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에는 모두 한겨레가 승소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남는데요. 그 뒤에 한겨레는 여론 매체부를 물론 그때 신설을 해서 바로 매체 비평에 대해서 아주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겨레이죠. 그때. 그래서 동업자라고 해서 사실 봐주지 않는다 말하자면은 그런 시각에서 거의 미디어 비평 기사를 썼는데 오늘 지금 한겨레는 아마 팀으로 그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맞아요. 있고 최근 들어서 미디어 비평을 조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같은 데서 선도적으로 그 부서로 승격시켜서 옛날처럼 그냥 늘 얼굴 맞대고 취재한다고 해도 비판할 건 공적으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미디어 비평에 관한 한 우리 그 이봉수 교수의 지적대로 충분히 해야죠. 그렇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 그 민들레가 미디어 비평에는 하여튼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 그 인력 풀에서 최대한 미디어 비평 기사만은 잘 거의 써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우리 이명재 대표의 칼럼이나 미디어 비평 그다음에 그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수치로 드러내주고 통계로 확실하게 말을 해주는 기사를 쓰고 있는 김성재 에디터 그래서 상당한 그 우리 언론사에서도 말하면 기록하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해야 할 그런 그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좀 강화시켜서 더 철저하게 미디어 비평에 나서는 그런 그 일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이봉수 그 교수님의 이제 주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서 이 시점에서 그러면 1년 전에 우리 민들레가 처음 출발할 때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를 한번 창간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간사입니다.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해 진실만 추구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내보낸 창간사이죠. 다시 1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과연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들레 창간은 작년 11월 15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사실은 지금도 민들레 창간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1년 365일째의 창간을 하고 있다. 저에게는 그런 창간사의 마음가짐이 늘 바로 1년 전이 아니라 오늘처럼 오늘의 일처럼 늘 저희들에게 각인되기 위해서 늘 애써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다. 네. 이 창간사는 우리 이명재 에디터가 대표 집필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이건 저희 이제 편집국장 맡고 있는 김호경 국장이 대표 집필을 했죠. 네. 여기서 다른 표현보다 이제 모든 세대는 각 세대만의 저널리즘을 만든다. 네. 우리는 우리만의 저널리즘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푸코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의 역사를 그냥 인식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배 권력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인식의 틀 속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가두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지배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인식의 틀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걸 뭐 그람시 같은 사람들은 이제 헤게몬이라는 표현까지 썼던 것이고, 그래서 그 우리 시민들 진영이 시민들에 맞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 헤게모니를 쟁취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언론의 역할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김호경 에디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우리만의 저널리즘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각 세대는 각 세대만의 저널리즘을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의 이제 민들레 창간 정신, 시민 언론을 지향하는 그런 정신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네. 자, 요 다음에 우리 또 촛불 집회에서 늘 사자후를 토하시는 분인데, 그 우리 민들레 또 주요 칼럼지인데 필지 한 분이죠. 중에 한 분이죠. 우리 김민웅 교수님이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 정치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런 그 개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번 돌아가 보면은 강서구청에서의 그 상당한 승리 이후에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개혁, 정치 혁명의 어떤 새로운 계기로서 상당한 동력을 받은 거인데, 그 같은 정치적 의지의 제시와 정치적인 투쟁력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상당히 격앙된 어조의 그런 글을 보내오셨는데, 여기서 그 신동엽 선생님이 했던 껍데기는 가라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왜 시민 언론과 같은 이런 언론의 역할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도 저는 확인을 하고 싶어요. 결코 이제 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상당한 어떤 능동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시민은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을 하는 것과 시민은 분명히 이제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시민은 그 자체의 하나의 민주제의 능동적인 개인으로서, 주체로서의 그런 어떤 각성된 어떤 정치적인 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같은 시민을 만드는 작업, 시민을 시민화하는 작업, 사실 이것이 언론을 언론화하는 작업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민이 언론을 만들고 언론이 시민을 만들다, 이 같은 상호간에 서로 주체와 객체가 되고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는 어떤 상호 순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제 그런 점에서도 저 김민웅 교수께서 얘기하신 바로 저 같은 정치혁명에 나설 지도자를 갈구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지도자가 나오게끔 하는 시민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 그 같은 시민의 힘들이 모이는 마당, 또 그것이 분출하는 통로로서의 시민 언론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게 저는 연결 짓고 싶어요. 여기 시민과 함께 정치혁명에 나설 지도자라고 하는 그 개념에 좀 이렇게 대립이 되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역풍을 두려워하는 정치 지도자가 아닌가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개혁, 시민들이 바라는 개혁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역풍이 불어올 수도 있죠. 그게 뭐 조중동, 친윤 언론, 뭐 극우지형으로 대표되는 이런 언론들이 사실상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들이 만든 프레임 속에 세뇌가 돼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시적으로 그 개혁의 진정성들을 인정받지 못하면 초기에는 역풍을 불러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역사를 보면서 그 올바른 개혁의 길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이제 그런 분들, 그런 정치 지도자들 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웅 교수님의 말씀은. 역사가 진전을 앞둘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게 그 이 중간지대, 중도,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배격당한다. 이게 이제 기존의 그 지배 체제를 움켜쥔 기득권자들의 논리였죠. 근데 담대한 지도자는
필요할 때, 그러니까 역사를 한 발 내딛게 될 그 앞에 놓여 있을 때 그와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좌고 우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발 크게 타고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 모두 함께 넘어가는 큰 걸음을 같이 걷는 그런 이 정책과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라는 그런 뜻으로 나는 그 김민우 교수의 글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고 앞으로 장악된 방송들이 만들어낼 중간, 중도, 그들의 그 눈치를 보는 그리고 그 프레임에 갇히는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역사에 중대한 그런 채찍을 오히려 거꾸로 맞게 된다는 사실을 다 알아야 된다. 네.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워져 오는 것 같은데요. 그 우리 민들레가 이제 1주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시 재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민들레의 재정적인 구조 그리고 재정적인 그 기반 또 그리고 거버넌스 이걸 말 그대로 이제 그 시민 언론에 이제 그 부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차원에서 지난 이제 창간 1주년 기념식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단법인 시민 언론 보루가 지금 만들어졌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죠. 네. 요 시민 언론 보루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민들레가 창간 준비 작업 갔던 작년 초기에 논의 작업의 초기에 그때의 구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시민 언론이라고 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는 매체라면은 당연히 그것의 지배 구조는 매우 공개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최선의 방식은 바로 이 같은 공익적인 성격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산하에 매체를 두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상당히 이제 일을 빨리 진척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일단은 주식회사 성격으로 출범해서 지금 이르게 된 것이고요. 1년 전에 바로 그 같은 애초에 저희들의 생각을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지금 재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법인의 성격의 시민 언론 보루라고 하는 이런 법인을 만드는 작업을 지난 10월 초부터 이미 이제 시작에 들어가서 그동안 상당한 진척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이달 중에는 아마 완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더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그런 총의를 모았고 그리고 이 같은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는 애초에 우리 민들레의 준비위원분들 또 그리고 새롭게 저희의 뜻에 공감하는 분들이 임원진과 회원으로 참여를 해서 상당한 인적 구성이 지금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루가 앞으로 설립이 되면은 이 보루에서는 시민 언론 민들레와 같은 독립 언론, 시민 언론에 대한 육성, 지원, 또 한편 감독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시민 언론 민들레의 경영진을 시민 언론 보루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민들레의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여기에 출연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민들레의 시민언론 민들레의 이런 지분을 그만큼 공유화하고 사회화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감독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시민언론 보루라고 하는 공익적 법인에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모범적인 우리 민들레에 맞는 소위 구조이고 지배 구조이다. 운영 체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작업이 어떤 지금 비교적 순조롭게 지금 진척이 되고 있어서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완료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하여튼 연내 사단법인 시민언론보루가 네. 출범을 네. 하겠군요. 그리고 이게 보루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진 게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이 보루라고 네, 네. 해서 차용 그 반드시 거기에서만 따온 건 아닐 텐데요. 아무튼 네. 보루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네. 든든한 성체, 네. 또 뭐랄까요, 마지막에 어떤 최후의 최후까지를 지탱해주는 어떤 그런 그 기지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언론의 현실을 생각을 할 때 지금의 언론 현실에서 어떤 마지막 무너지지 않게 버텨주고 지탱해주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보루, 군사적인 기지이기도 하고 병참 기지이기도 하고 또 뭔가 어떤 전진 기지이기도 네.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말기 때 그 언론 개혁 차원에서 그 여러 가지 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바우처 제도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 그 광고로 지금 이제 집행되는 방식을 이제 그 좀 바꿔 가지고 예, 정부가 그 직접 그 언론사에 후원하기보다는 정부가 그 돈을 정부 광고로 집행되는 돈 지금 한 1조 원 정도 좀 넘잖아요. 그 돈을 이제 그 일반 국민들한테 줘가지고 국민들이 저 시민들이 이제 직접 자신이 선택한 언론에 이제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이제 바우처 제도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시민 언론 보루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바우처 제도가 결국은 이제 뭐 실현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이 보루를 통해 가지고 보루에 대한 후원을 통해서 이 보루에서 제대로 된 그 시민 언론들을 여러 가지 이제 풀뿌리 언론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좀 그런 생태계가 좀 갖춰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이제 시민 언론민들레가 그 지배 구조가 좀 달라지는 거죠. 예. 그 결과로는 뭐 아주 공개적이고 투명성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시킨 것이고 어떤 그 공적인 걸 내용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래도 시민 언론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역시 이제 우리 후원을 해주는 회원들이시죠. 네. 우리 후원의 밤 할 때도 한 500여 명 이상 이렇게 오셨지만 그 기존의 후원 회원들을 우리 민들레가 어떻게 모시느냐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우리의 그 주인으로 민들레의 주인으로 잘 모시느냐 이게 굉장한 관건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그 후원회 말미에 그때 잠깐 얘기했듯이 각 지역별로 가능하면 지역별로 그러니까 광역별로 해서 저희 그 이 후원 회원들을 좀 조직을 해서 저희 그 민들레 회사와 함께 해서 그 각 지역 모임을 이렇게 쭉 순회하면서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으로서 당대에 필요한 것들 어떤 가령 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슈라든가 혹은 유명한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대담이나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진행을 하고 더 나아가서 여력이 더 생긴다면은 우리 그 이 보루는 사단법인 보루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을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새로운 아이템의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서 재정적으로도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번 펼쳐보고자 합니다. 네. 예,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이제 우리 그 구상과 관련해서 저 멀리 완도죠. 예, 완도에 계신 이제 한 분이
우리 그 민들레하고 함께 제휴를 해서 그 지역에 의미 있는 민들레의 참관 민들레의 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지역 언론을 한번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제안을 해오셨는데 이제 그런 차원의 그 협업 모델들이 이제 전국 각지에 만들어지면 뭐 예를 들면 아까 완도에서는 완도 민들레, 예? 뭐 서울에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여기 그렇죠 각 지역마다 그런 이제 민들레 구리 민들레 그렇죠 뭐 이런 이름으로 네. 예, 서울에 뭐 마포 민들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그 아름다운 연대를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친윤 언론, 극우 언론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언론계의 생태계들을 네. 좀 건강하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민들레 1주년을 맞아서 새로 언론 개혁을 위한 새로운 희망, 이제 시민 언론 보루라고 하는 걸 띄웠는데요. 내년 2주년 민들레 2주년에서는 시민 언론 보루가 어떠한 보루로서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좀 의미 있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준비한 그 소식들을 이제 다 이제 전한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지난번 이제 민들레 1주년은 어쨌든 그냥 그 우리가 자축하는 이제 행사였는데 차분히 이제 오늘 이제 민들레 1주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제대로 된 시민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한번 짚어봤던 것 같은데 뭐 두 분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하면서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하시죠. 네, 민들레는 눈을 크게 뜨고 강자의 잘잘못을 바라보고 또 눈을 아래로 내려서 바라보고 위를 아래로 내려서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위로 제대로 전달을 하는 그런 좋은 그 언론으로서의 또 1년을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명재 대표님. 네. 그날 기념 그 축하 특별 공연에서 우리 정태준 선생님께서 역시 부르신 노래 중에 너무나 잘하는 노래이죠. 92년 장마 종로에서 나온 노래 그 대목이 나오죠. 더 이상 기자들을 기다리지 마라. 시민들이 기자들을 부를 때 오지 않는 기자들, 이것이 우리 80년대에 또 90년대에 또 지금의 사실 한국 언론의 하나의 현실이죠. 시민들이 부를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기자, 그 언론, 이제 이것이 민들레의 사실 과제의 책무라고, 책무의 요약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민들레가 이제 그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고비를 견뎌냈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성과에 자족하기에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요.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후원자 1만 명 확보의 목표, 1년 내 1만 명 확보의 목표는 사실 결국은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아마 내년 이런 시기에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념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들레 1년간 이뤄냈던 것은 저희 민들레 구성원들의 땀과 노고가 1%였다면은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99%였죠. 99%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후원,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말씀 감사드리고요. 많이 회자되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눈발이 날리는 길에 함부로 걷지 마라. 네가 오늘 간 길은 나중에 누군가의 밝은 발자국은 나중에 길이 되리니 이런 얘기가 있듯이 지금 참 언론다운 언론, 기자다운 기자를
만나기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우리 민들레 그리고 뉴탐사가 함께 언론에 이제 새로운 길을 내보고자 지난 1년간을 우리가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앞으로 1년을 다짐을 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제대로 된 언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다짐하면서 저희 뉴탐사도 이제 새로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이제 지났습니다. 저희도 이제 회원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400명, 이제 한 4,500명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1차 목표가 이제 회원 10,000명 가입인데요. 뭐 우리 이명재 대표가 민들레 회원 가입 1만 명 그 달성 시점을 뭐 내년으로 미뤘는데 가급적이면 연내에 우리 뉴탐사도 그렇고 민들레도 그렇고 회원 1만 명을 달성하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 또 시민분들이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